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현 전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변인으로서요. 지난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대국민 회견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감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방금 전에 우리 경비원 고 최희성님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저를 지켜보았는데 저도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네. 또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좀 해결하면서 그렇게 좀 선진 사회를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대통령의 취임 3년 특별 연설을 좀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그 남은 집권 후반기 2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한 그런 특별 회견이었죠. 그러나 과거 같으면 사실은 지난 3년의 회고, 성찰, 뭐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후반기에 못 닿았던 일들을 아마 백화점식으로 국정 과제들을 나열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아주 집중한 그분의 집중한 그런 어떤 아주 제한적인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도입부와 마지막 부에서 위대한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가 하는 그런 뭐 진심의 인사를 드리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코로나19에 정면 돌파하자, 위대한 국민과 함께하자 이런 호소도 담겨 있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면서 어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어떤 블루오션도 그렇게 제시하면서 경제 문제에 또 집중하는 그러한 특별 연설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전국을 난관을 극복하면서 대통령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일부에서 이제 그걸 고공행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 박수현 전 초대 대변인이 보실 때 그럼에도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거는 뭐로 꼽을 수 있겠어요? 국정에서요. 글쎄 언론의 평가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코로나19 대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아마 남북 관계, 그다음에 대일 대미를 비롯한 외교 관계가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그 평가를 언론이 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JTBC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면 자, 남북 관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한이 거듭되는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바로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계속된 노력으로 지금은 북한이 어떤 새로운 무기를 발사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께서 그렇게 불안감 속에 살고 계시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좀 안정감을 갖는 그런 성과를 분명히 거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께서 저는 강한 신뢰를, 아직 성과를 그렇게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신뢰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당당하게 우리가 해온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대미, 대일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어떤 수출 규제를 갑작스럽게 당하면서 일부에서는
큰 나라 비유 좀 맞추며 살아야지 네.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저희가 그렇게 아주 단일된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가지 않았습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런 환경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는 대처한 외교였다 이렇게 보고요. 대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참 특별한 어떤 지도자의 환경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에게는 또 굉장한 어떤 위기나 제약 요건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외부적 환경에 대응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당당하게 그런 외교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각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반문하게 되면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안보 불안감은 좀 많이 줄어들고 해소가 됐다 하지만은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결실이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이웃 나라와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시너지 부분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건데 지금 네 번째 대변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요. 앞선 3년이 세종 조선조 시대를 비교하면 태종과 같았다면 나머지 2년은 세종 시대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참모진들의 바람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태종과 세종을 비교했습니다. 아마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네. 아마 문재인 정부를 아마 태종의 시대에 비교한 데서 그렇게 비롯된 발언들이잖아요. 네.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광재 전 지사의 발언이나 강민석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어떤 태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 속 인물에 대한 독특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힘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런 어떤 개인의 비교라기보다는 네. 그 시대가 맞이한 그 시대적 소명의 비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종 역시 자 고려에 이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새 국가가 건설이 되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태종 때부터야 비로소 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려 말이라고 하는 개혁이 필요한 그 시대 상황을 또 헤쳐나가야 되는 개혁의 시기를 상징했다고 보고 네. 문재인 정부 역시 촛불 광장에서 비롯된 그런 개혁의 요구 이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아마 남은 2년도 저는 끊임없이 개혁의 요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민석 대변인이 남은 2년은 세종의 시기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람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남은 2년도 태종의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5년은 다 태종 같은 예. 개혁을 돌파해야 되는 시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초대 대변인은 지금 4대 대변인과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전 대변인으로서 이번에 보면은 전직 대변인들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우선 박 전 대변인은 정진석 후보에게 2.2%포인트로 석패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 김의겸 대변인도 뭐 당선되지는 않았고요. 세 번째 고민정 대변인 됐습니다. 희비가 좀 많이 갈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이 모두 다 얼굴 알아보는데 인지도도 높을 텐데 희비가 갈리네요. 아마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 그 역대 청와대 대변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요. 그 대변인의 흑역사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말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설화에 시달린 흑역사도 있지만 네. 아마 대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렇게 총선 등 선거에 나갔는데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우선 저만 해도 당연히 당선될 것 아니냐.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는데 뭐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만 결과는 낙선을 했습니다. 네. 또 김의겸 대변인 역시 아마 경선에도 나가보지 못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열린민주당이 창당되면서 비례대표로 나갔는데 4번을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3번까지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참 아쉽죠. 그런 어쨌든 그런 개인의 당락을 떠나서 아마 청와대 대변인 출신들이라고 하는 이 갖는 아마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께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 국정의 과제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캠페인 기관들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청와대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 보면 그 캠페인 기간 중에 느꼈던 민심을 느낀 대로 네.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국정의 운영 방향에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이런 네.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면 당락을 떠나서 대변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요, 뭐 이른바 발목 잡기가 좀 많았다든가 말이 거칠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대변인은 정말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또 설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이 볼 때요, 우리 지금 한국 정치에서 말을 품격 있게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덕목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꼽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우선 뭐 제가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뭐 말씀을 드려 죄송하긴 합니다만 아마 이낙연 당선자께서 네.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마 말의 품격 때문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가까이 지켜봐도 뭐 대표적인 그 품격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임에 틀림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당에서 우선 찾아보자면 저는 19대 같은 동료 의원 생활을 했었는데 아마 정의당 출신이죠. 박원석 전 의원. 네. 참 품격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이 있고 특히 저희와 경쟁하고 있는 그런 그 미래통합당입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런 품격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역지사지하는 입장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대표적으로 저는 그 이명수 의원을 상임위도 같이 충청권에요. 해보는데요. 참 품격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 중간에 좀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네, 네. 근데 박 전 대변인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배경에 자신의 권유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떤 권유를 하셨고 왜 그런 겁니까? 아마 그 제가 페이스북에 자세하게 글을 썼습니다만 네. 거기에는 공적인 입장과 사적인 입장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을 조문하기 위해서 부산에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내려갔고 예. 그날 밤을 머무르게 되는데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고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틀림없이 언론이 소위 이제 86세대, 뭐 지금 586 세대가 뭐 왔습니다만 86세대와 청와대 참모 출신의 출마를 가지고 아마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언론이 견지하게 될 거다. 네. 그렇다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86그룹의 대표 주자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출마자들이 또 대표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나중에 그런 비판들에 밀려서 총선 불출마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좀 책임을 지고 책임 있게 내려놔라. 그럼요.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이제 386 시작해서 지금 이제 586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청와대 참모진으로서 대거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또 전 비서실장으로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용당 결탁의 배경이 됐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태론의 중심에 섰었던 86그룹들 이번에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뭐 4선, 5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당에서 어떤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제 86그룹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열린 우리당을 통해서 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되게 화려하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국회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그런 어떤 정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역할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에 직면해 있었고 네. 끝까지 허리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3기 의장 출신인 뭐 임종석 네.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는 허리를 넘어서 명실상부하게 당의 이제 머리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주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하고 싶으면 저 역시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86그룹들은 대개 투쟁의 리더십을 통해서 정치인이 되었고 또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그것이 정의로웠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뭐 다 중진 의원이 되었고 지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대 여당 집권 여당의 그런 머리들로서 이제는 국회를 협치와 그다음에 타협 그리고 포용 이러한 용어들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집권 여당의 그런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었던 질문이 바로 거기에 답을 미리 해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네. 거대 여당이 출범했고 또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되고 국회에 입성해서 앞으로 당청 간에 청당 간에 어떻게 좀 발전적인 모색을 해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